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이걸 좀 분명하게 좀 합의를 해서 뭐 분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또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국정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협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여야 또 여야정이 함께 그 국가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정책의 속도와 또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 가는데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좀 정례화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로 삼고자 하시는 대통령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화합과 단결에 기반을 해서 이 위기 극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대통령께서 정말 단순히 어떤 정치적 협치가 아니라 정책 협치를 하시는 대통령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촛불 정부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성공을 정의당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 그대로의 개혁을 한다면 거기에 적극 협력할 것도 있습니다. 오당 오색 비빔밥을 오늘 드셨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자 여야정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걸까요? 일단 6분의 패널에게 오늘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에 대한 그리고 오늘 오간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오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이거 협의체 좀 만듭시다. 그리고 북한도 같이 가실래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찬성. 그러나 지지율은 지금 취임 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결정타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지부진한 남북관계?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때문인지 아니면 안희정 무죄 판결의 반발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인지 두루 살펴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네, 차례로 정기랑 교수님부터 준비되셨나요? 예, 어쨌든 1년 3개월 만에 그 회동인데요.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그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쨌든 이 협치, 20대 국회 후반기에 어떤 절대적 과제가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위해서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뭐 한 번 만난 것으로 배부를 수 없겠습니다만 이러다 또 1년 지나서 만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협치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뭐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근데 저는 제 짧은 경험으로는요.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후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회동의 의미를 좀 결실을 맺으려면 딱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뭐 바른미래당의 그 우리 저 원내대표인 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성태? 아니, 우리 저기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맞아.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이 얘기하더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기 국회 마지막 과제로 선거구제 개편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실을 맺음으로 해서 뭔가 협치의 완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인수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 퇴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여야정 협의체 네. 이게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그게 2017년 10월인가 9월에 가동하기로 했었잖아요. 사당 대표 시절입니다. 사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자. 네. 말만 합의해놓고 그 후로는 꽁거먹은 소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네. 지금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제라든 지지율이 네. 지금 55%대로 이렇게 뭐 언론 표현대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5당 네. 대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의미 있게 그렇죠. 이런 회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중요한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는 보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합의만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런 일을 정치권이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냥 밥 먹고 헤어지기 그러니까 또 만납시다. 또 그냥 뭐 이런 모양새 갖추기로 일회성으로 또 합의 하나 내놓은 모양이다. 일회성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예, 예.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 대하고 그 협치에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예. 야당도 물론 협조해야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당 지도부가 협치를 별로 안 했잖아요. 예. 여당 지도부가 중요하다. 정은갑 의원님은. 네, 오늘 어쨌든 뭐 여야 청와대 만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스스로의 발언까지 했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2년차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뭐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의 성과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라든가 남북 관련 뭐 국회 비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진척이 안 되는 데 따른 정부로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 오늘 만남을 통해서 그에 대해 협조를 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못지않은 이제 화답을 한 자리로 이해가 됩니다. 예. 물론 그 배경에는 뭐 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또 정부로서는 성과라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뭐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이제 지지율 문제라든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민생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죠. 또 평화당이라든가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존재감을 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선거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 당들이 추구해야 될 상당히 그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보시는 것 같고 황장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별로 뭐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맨날 보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치를 논의해야 될 부분까지 있느냐. 좀 매우 어색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런 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굴러간 일이 역사적으로도 없고 저런 어떤 불명확한 조직이 져서 굴러가도 그것이 잘 비정상적인 해주세요.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이 있을 때 협치 좀 하지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협치를 들고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협치가 잘 안 돼서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도 좀 표현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저는 주로 이야기를 정권이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런 카드를 던질 수 있죠. 문제는 한국당한테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대통령 만나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저렇게 허리멍텅한 야당 처음 봤어요. 대북 정책을 좀 방향 수정하라. 세신데요, 우리. 그리고 경제 실정에 대해서 인적 문책을 하라. 방향 전환을 하라. 석탄 의혹도 좀 규명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중에 한 개라도 좀 관철시켜야지. 아이고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러려면 야당 하지 말아야지요. 끝나신 거죠, 지금? 네. 뭐 좀 말이 심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김성환 평론가. 네. 저는 뭐 이런 협의체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만든 것 자체는 의미가 있죠. 이것조차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그런 협의체는 뭐할 필요가 있겠어요. 밥값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서로 주의주장만 내세우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토론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지금 뭐 이건 여야 막론하고 이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50% 이상의 지금 지지율은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고공행진은 다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은 약간 내리막길이고 뭐 야당은 이제 다 합치면은 뭐 국회 과반수 이상에 넘는 의석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제1야당부터 시작해서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서로 간에 협치의 필요성은 있어서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 그거는 뭐 당연하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은 특히 이제 민생에 대해서 드디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그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9월달 처리하기로 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 박수 받을 일이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9월에 있을 이제 평양 방문일 때 야당이 뭐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승자독식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연말까지만 좀 보여주더라도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지를 받거든요. 서로 간에 지지를 받은 후에 내년부터 또 싸우는 거는 국민의 이제 심판을 받는 거고 지금은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이 더 협치에 지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존재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패널들 정치권에 대한 신뢰 지수는 좀 낮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하라, 실질 성과를 내라 이런 주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9월 평양 방문 때 국회에서도 같이 가십시다. 과연 사당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 전망은 또 어떨지 과연 같이 가게 될지 그것만 짚어보겠습니다. 4.1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문 시기와 함께 그 방문단의 규모 또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 뭐 좀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6시 43분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9월 평양 같이 가자 예상 요건 한 30초 이내로 역순으로 가죠. 김한규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죠. 과거 두 차례 남북 평양 회담이 있었는데 야당이 참석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야당 대표들도 다 참석을 해서 남북 통일 문제는 뭐 정당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니까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27 판문점 회담 때 그때 만찬이 있었잖아요. 여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만 초청을 했다. 박지원 의원까지 초청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논평이 나왔는데 제1야당 대표를 대놓고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같이 밥 먹게 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정 쌓고 그러다 보면 북한도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서로 간에 남북 평화 정책이나 이런데 국회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럼 밥정 쌓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황장수 소장. 저는 지금 한국당이 자기 정당의 잠재적 지지율, 보수 지지율 절반도 못 얻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는다. 자고우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보수의 절반쯤은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북한의 비핵화 가시화 전에 대북 현재 협조 국면에 대해서 정권이 입장을 재고해라는 전제를 걸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진행시켜 간다. 특히 비핵화 전에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종전선언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하고 언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을 걸어야지요. 당연히 그러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전부가 한 방향으로 몰려갔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운갑 위원님. 그 남북 문제만큼 이제 시대적 그림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어쨌든 간에 평화체제 정책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견을 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그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표심으로 의견 표출됐다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만큼 이제 물론 이제 4.1 지난번 이제 정상회담에서 남북 회담에서의 그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추진력을 같이 견인시키면서 함께 움직이는 여야 할 것 없이 북한과의 어떤 국회 회담이라든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고인식 교수님. 저는 오늘 5당 대표 회동의 방점은 정치권 협치보다는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그거 오늘 주문하셨어요, 해달라. 대통령이. 예, 거기에 사실은 방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물론 오늘 여야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라든가 또 남북 협력,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예.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평양 회담에 동행할 가능성은 저는 꽤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비준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합의문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준 문제가 타결이 되느냐 여부.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하고 남북관계 여러 문제와 같이 연계돼서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가 판결이 날 걸로 봅니다. 이건 뭐 계속 그 여야 간에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 교수님? 예, 자연스럽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특히 야당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정동영 당대표를 선출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앞서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남북 문제, 평화 이슈에 관한 한 좀 초당적 대처가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대통령도 요청했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그 9월에 평양에 가더라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거주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특활비 폐지 문제에서 바른미래당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했으면 그런 좋겠어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야당일수록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국민 여론을 얻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선도적인 자세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드루킹 특검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과연 내일 이제 법원이 실질 심사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인정할까요? 그것이 관건입니다.